초겨울 새벽이었어요. 2시 반을 조금 넘겼지요. 이곳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 1층이었습니다. 방 안 공기는 차갑고 보일러는 간헐적으로 숨을 내쉬듯 켜졌다 꺼졌다 했습니다. 저는 이불 끝을 움켜쥔 채로 뒤척이고 있었어요. 천장에서 아주 작은 물 흐르는 소리가 규칙 없이 들려왔습니다. 복도 센서 등이 켜졌다 꺼지는 기척이 바닥을 스쳐가며 방 안까지 스며들었지요. 제 이름은 김혜옥입니다. 올해 72이 되었어요. 낮에는 동네 아이들을 모아 노래를 가르치며 시간을 보냅니다. 가르치는 건 제 삶의 기둥이었지요. 젊은 시절 합창단을 했고 퇴직 후에도 목소리를 놓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과 발걸음 소리가 제 하루를 붙잡아 주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 잠이 얕았습니다. 낮부터 문틈으로 이상한 냄새가 들어왔거든요. 페인트를 희석한 듯한 매캐한 냄새였어요. 처음에는 위층에서 술이라도 하는 줄 알았지요. 저는 창문을 조금만 열고 다시 누웠습니다. 그러나 코끝에 묻은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밖은 고요했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만 흰빛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그 빛이 방 안 창틀까지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짧게 한 번이 아니라 2번, 3개 이어졌지요. 곧이어 문 두드리는 소리가 거칠게 이어졌습니다. 할머니, 빨리 문 열어주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발 뒤꿈치에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현관까지 걸어가니 문이 떨리듯 흔들렸지요. 밖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체인을 걸어둔 채로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박기호였습니다. 아래층 반지하에 사는 청년이지요. 평소에는 말수가 적고 성실해 보였는데 그 얼굴은 오늘 달랐습니다. 눈가에 땀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지요. 그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지금 바로 나오셔야 합니다. 늦으면 위험해요. 저는 이유를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굳어 있는 걸 보고 더 묻지 못했지요. 순간 오래된 직감이 등을 스쳤습니다. 저는 신발장 위에 올려둔 작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증명서와 약봉지가 들어있는 가방이었어요. 외투를 걸치고 신발을 신으며 불을 하나씩 껐습니다. 부엌등, 안방등, 욕실등, 마지막으로 거실등을 끄려다 멈췄습니다. 불빛이 꺼졌다 켜지는 순간 누군가 안을 들여다볼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고 나왔습니다. 복도 센서 등이 다시 켜졌습니다. 그 불빛이 문틈으로 밀려들었지요. 저는 기호를 따라 현관문을 조심스레 열고 곧장 골목 쪽으로 나왔습니다. 발바닥에 시멘트 바닥에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옆으로 난 반지하 창문 틈에서 찬바람이 솟구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 낮에 맡았던 매캐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코를 막았다 풀었습니다. 기호는 뒤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골목으로 나오자 숨이 한결 쉬워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제 신발코를 하얗게 덮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집 2층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지요.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서너 번 옮겨 붙었습니다. 딸 김선희와 사위 오태수의 체구는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어깨선이 움직였어요. 저는 말 대신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기호는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이동하시지요. 우리는 골목 모퉁이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벽돌이 차갑게 등에 닿았습니다. 숨이 빨라졌습니다. 기호는 호흡을 낮추고 가방을 열었어요. 흰 봉투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지금은 읽지 마시고 이걸 꼭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복사된 종이들이 들어 있었어요. 어둠 속 글자를 읽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 끝에서 기름 냄새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기호가 말했어요.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약국이 근처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불이 켜져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발끝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 끝에서 작은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벽과 그림자를 따라 움직였지요. 이윽고 24시간 약국 간판이 보였습니다. 초록 십자 불빛이 도로 위에 얇게 깔렸습니다. 유리문 안쪽에 약사가 서 있었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계산대를 정리하던 모습이 보였지요.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현금을 꺼내 약사에게 말했습니다. 청심환 하나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물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사는 말없이 계산을 하고 작은 통과 종이컵에 김이 오르는 물을 건네주었지요. 저는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뜨거운 온기가 손끝으로 번졌습니다. 기호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아주 낮게 울렸습니다. 저는 무음으로 돌려두었지요. 벽식의 초침이 또렷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위험합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저 고개만 일단 끄덕였습니다. 약국 안 공기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바깥의 서늘한 냄새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물김이 얼굴로 번져왔습니다. 기호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허리를 숙이고 있었지요. 숨을 고르며 바지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적셨습니다. 가슴이 여전히 뛰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요. 하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컵을 들어 한 모금 삼켰습니다. 물이 목으로 내려가자 겨우 진정이 되는 듯 했습니다. 기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흰 종이들이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는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조심스레 밀었습니다. 어제 밤에 녹음된 통화 기록입니다. 저는 글자를 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손끝으로 종이 귀퉁이만 눌렀습니다. 종이에서 잉크 냄새가 묻어났습니다. 기호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여기에는 어르신 집 주소가 여러 번 나옵니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는데 그 여자가 계속 주소를 말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낮에 선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집 문서 정리 좀 하셔야지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은 가슴속 어딘가를 움켜쥐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몸을 뒤로 젖히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아십니까? 제가 겨우 물었습니다. 기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위험한 대화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시장에서 오래 일하며 익힌 직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래할 때 속이거나 감추는 사람들의 눈빛, 그걸 알아보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기호는 봉투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경찰에 바로 알릴 수도 있지만 아직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르신께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물컵을 다시 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온기가 남아 있었지요. 물을 삼키며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체 뭐지? 내 딸이.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흔들렸습니다. 기호는 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피한 채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약국 안은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바깥에서는 누군가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한두 번 들렸습니다.
이른 새벽까지 배달을 하는 사람 같았지요. 저는 기호를 향해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지금은 절대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이 근처에 아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머릿속을 더듬었습니다. 함께 시장을 지키던 옛 동료들, 성당에서 함께 기도하던 이웃 몇 명. 그러나 모두 나이 들어 집안에만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에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없습니다. 제 대답이 짧게 끊겼습니다. 기호는 입술을 깨물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저라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 밤만은.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은 청년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약국 약사는 이 상황을 모른 척 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더니 잠시 안쪽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희 둘만 남았지요. 저는 청심한 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나를 꺼내 삼켰습니다. 쓴맛이 혀끝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해옥 어르신, 기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혹시 집안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신 적 없습니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낮에 맡았던 매캐한 냄새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던 냄새, 그게 어쩌면 단순한 수리 냄새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낯선 냄새가 있었습니다. 낮부터 계속.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단서일 수 있습니다. 혹시 더 이상한 점은요? 저는 며칠 전 선희가 제 방을 둘러보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장롱문을 괜히 열고 서랍을 한참 들여다보던 모습이요. 그때는 그냥 청소를 도와주는 줄 알았습니다. 방을 살피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제 딸이었는데도 말을 마친 순간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피부치를 의심하는 말이 제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아팠습니다. 기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여기서 버티는 게 최선입니다. 날이 밝으면 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맞잡았습니다. 혈관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떨림을 감추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무음으로 해두었지만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발신자는 선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다가 멈췄습니다. 기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이 너무 익숙해서 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이 꺼질 때까지 두 손으로만 감쌌습니다. 약국 시계는 3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바깥 가로등 불빛은 희미해지고 먼동이 트기 전 특유의 정막이 골목을 채웠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는 게 우선이라고. 집에 다시 들어가는 일은 내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꺼지지 않는 불길한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선희와 태수의 얼굴, 그리고 커튼 뒤로 스친 낯선 어깨선. 그것들이 서로 이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합니다. 기호는 제 표정을 읽은 듯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약국 유리문 바깥을 스치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지나갔지만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기호도 몸을 굳혔습니다. 잠시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람만 유리문을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이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청심환이 속에서 천천히 풀리는 듯 했지만 머릿속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오늘 밤이 평범하지 않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약국 안의 시계가 3시 반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무릎을 짚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청심한 덕에 심장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머리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기호는 맞은편에서 휴대폰을 들고 화면을 몇 번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굳어 있었지요. 지금 경찰에 연락하면 안 됩니까?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오히려 역으로 저희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대답을 잃었습니다. 손끝이 떨려 컵을 다시 잡았지만 물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그때 약국 유리문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에 문틀이 울린 건지 아니면 누군가 문을 건드린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몸을 움찔하며 기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문 밖을 훑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그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결국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연락해야 할 번호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선희의 이름이 가장 위에 떠 있었습니다. 받으시면 안 됩니다. 기호가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말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부치를 향해 전화를 피하는 제 모습이 낯설고 서글펐습니다. 약국 안쪽에서 약사가 나와 물었습니다. 계속 여기 계실 건가요? 기호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잠시만 더 머물겠습니다. 약사는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짧은 대화조차 제 귀에는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약국 진열대 앞을 서성였습니다. 감기약, 소화제, 파스, 그 속에서 당장 제 불안을 잠재울 만한 건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 아침이 오면 괜찮아질까요?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기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메모지였어요. 거기에는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어젯밤 녹음 파일에서 나온 겁니다. 장소도 이 근처입니다. 저는 그 글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제 주소와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단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오태수였습니다. 사위 이름이 화면에 또렷하게 떠 있었습니다. 받지 마세요. 기호의 목소리가 굳게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전화를 거절하면서 화면이 꺼질 때까지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경찰을 부르자니 증거가 부족했고 이대로 버티자니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4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약국 바깥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지나가는 차량도 끊겼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만이 빛을 흔들었습니다. 기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제가 잠시 나가 보겠습니다. 혹시 따라온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급히 말렸습니다. 혼자 가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는 웃음 아닌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없으면 더 불안하시잖아요.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초록 간판 불빛의 뒷모습이 잠시 드러났다가 금세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약국 안은 적막했습니다. 약사의 발걸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서 손을 맞잡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손등의 혈관이 도드라져 있었지요. 시간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도록 기호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목을 죄어왔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약국 문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면 무엇이 기다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약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아드님 전화는 안 받으십니까? 그 말에 저는 소스라쳤습니다. 아들이요? 약사는 제 휴대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발신자 이름에 준노라고 저장돼 있었지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이름은 제 아들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왜 이 시간에,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일까? 전화를 받지 않고 화면을 끄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게 서로 얽혀 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도망칠 수도 되돌아갈 수도 없는 길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냄새, 그림자, 그리고 이 새벽의 전화들. 그것들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약국 시계가 4시 반을 가리켰습니다. 기호가 나간 지 벌써 30분이 지나 있었어요. 저는 의자 끝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떨림을 숨겼습니다. 약국 안은 적막했습니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가끔 울렸습니다. 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걸까? 제 속에서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혹시 붙잡힌 건 아닐까? 아니면 일부러 저를 두고 떠난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기를 여러 번. 결국 다시 화면을 켰습니다. 통화 기록에 선희와 태수 이름이 번갈아 떠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받으면 위험하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전화를 무시하는 것만으로도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약국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들어온 사람은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정만수였습니다. 몇 년 전까지 파출소에 계셨던 퇴직 경찰이지요. 동네 어른으로만 알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나니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혜옥 씨, 기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정만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해서 서둘러 왔습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기호는 어디 있습니까? 한참 전 나가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뒤에서 잠깐 마주쳤습니다. 누군가 따라붙는 것 같아 제가 따로 움직이라고 했습니다. 곧 돌아올 겁니다. 그제야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다시 앉으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만수는 제 옆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고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혜옥 씨, 제가 잠깐 메모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거, 들은 거, 냄새까지 모두 적어두세요. 그래야 증거가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펜을 잡았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한 줄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초인종 소리, 문 두드림, 집 거실 불빛, 커튼 그림자, 매캐한 냄새, 작은 조각들이 하나씩 모이자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습니다. 만수가 말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내일 오전 경찰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단, 오늘 밤만 무사히 넘기셔야 합니다. 그 순간 약국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기호였습니다. 얼굴은 잔뜩 긴장했지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습니까? 그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뒤쪽 골목에 낯선 차가 서 있었습니다. 번호판을 찍어왔습니다. 기호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낡은 흰색 승용차 사진이었습니다.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저는 그 숫자를 기억해 두었습니다. 만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내일 경찰에 설명할 근거가 생깁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켜야 합니다. 저는 종이컵에 남은 물을 다시 들었습니다. 손끝 떨림은 여전했지만 안쪽에서는 묘한 힘이 생겨나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함께 있어 준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였으면 이미 무너졌을 겁니다.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기호가 눈을 피하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버팁니다. 만수는 제 수첩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지금부터는 차분히 기록하시고 혹시 이상한 전화가 오면 바로 거절만 하세요. 어떤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막연한 두려움 대신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씩 알 수 있었습니다. 약국 안식에는 5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밖은 여명이 시작되고 있었지요. 창문 너머 하늘이 조금씩 푸르게 변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밤은 끝나가지만 내일은 시작일 뿐이라고. 그리고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다고. 이제 저는 더 숨지 않겠습니다. 조용히 내뱉은 제 말에 기호와 만수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6시 약국 시계 초침이 또렷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지요. 바깥 하늘은 푸른빛으로 번지며 날이 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지만 마음은 조금 놓였습니다. 잠시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어깨가 움찔했지만 만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경찰이 약국 안으로 들어와 상황을 묻고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기호는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건 대체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기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저는 탐정사무소 조수로 일합니다. 골목에서 무전 신호를 잡을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어젯밤 근처 차량에서 흘러나온 통화를 우연히 포착했습니다. 주소와 오늘 밤이라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구나 싶었지요. 그래서 저에게 온 겁니까? 경찰에 바로 제출하기엔 불완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 알리지 않으면 위험하겠다 싶었습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녹음본, 낮부터 스며든 냄새, 헝거, 문턱의 미끄러움, 새벽의 전화들, 모두 하나의 줄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기호의 녹음과 사진, 제가 적어둔 수첩 메모를 함께 챙겼습니다. 감식반은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니 거실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커튼은 반쯤 젖혀져 있었고 선희와 태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사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싱크대 아래 수납장이었습니다. 반쯤 열린 그곳에서 작은 통이 발견되었지요. 뚜껑을 열자 매캐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작업자가 말했습니다. 페인트 희석제 계열입니다. 환풍구와 방문 틈에서도 같은 성분이 나옵니다. 또 다른 이는 현관 문턱을 가리켰습니다. 걸레로 문지르자 미끈한 얼룩이 묻어나왔습니다. 윤활 기름입니다. 넘어지기 쉽게 발라놓은 흔적입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젯밤 발끝에서 느꼈던 싸늘함, 모간을 태우던 냄새가 모두 설명되었지요. 책상 서랍에서는 종이컵 2개가 나왔습니다. 안쪽에는 가루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분 검사를 맡겨보니 진정제가 섞여 있었어요. 제게 마시게 하려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경찰은 휴대폰과 노트북도 확보했습니다. 통화 기록에는 골목의 흰 승용차와 연결된 번호가 반복되었습니다.
어젯밤 기호가 찍어온 사진과도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차 운전자는 외부 협력자였고 기호를 떼어놓으려다 만수와 엇갈린 것이 확인되었지요. 결국 선희와 태수의 계획은 드러났습니다. 빚이 원인이었습니다. 연체된 대출, 사업 실패, 늘어난 이자. 그들은 제 집을 담보로 삼으려 했습니다. 문서 정리를 서두르며 저를 사고처럼 보이게 만들려 했습니다. 기절하거나 넘어지게 하고 응급 상황에 편승해 위임장과 인감을 처리하려던 것이었지요. 저는 경찰 조사실에서 오래 침묵했습니다. 딸을 의심한 제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그러나 냄새와 헝겊, 윤활 기름, 컵 속 가루가 증언처럼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행동이 말보다 선명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정식 발표를 했습니다. 선희와 태수는 사기와 상해, 미수 혐의로 구속되었고 외부 공범도 함께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문턱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걸레에 묻어나오는 미끈함이 사라지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환풍구 덮개도 새로 바꿨습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니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녁 무렵 기호와 만수가 들렀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내었습니다. 말이 길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말은 짧았고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쳐 적었습니다. 저는 세 줄을 침착하게 적으며 항상 기억하기 위해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험 속에서 저를 지켜준 이웃과 젊은 손길에 남은 삶은 제자리에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과 저만 믿으며 단단히 살겠습니다.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요즘 세상에 정말 가지각색의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연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댓글도 남겨주신다면 구독자님과 소통하면서 재미있는 사연을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